사람들은 말합니다. 늙으면 짐이 된다고요. 가족에게도 자식에게도요. 저는 그 말이 거짓이길 바랐습니다. 제가 키운 아들이, 제가 받아들인 며느리가 저를 그렇게 보지 않기를 간절히 바랐죠. 하지만 세상은 제 바람대로 흘러가지 않더군요. 그리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때로는 가장 가까운 사람이 가장 낯선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요. 2023년 10월이었습니다. 저는 혼자 작은 아파트에서 살고 있었어요. 외롭지 않냐고요? 물론 외로웠죠. 하지만 익숙했습니다. 혼자 밥 먹고, 혼자 TV 보고, 혼자 잠드는 것에요. 그러던 어느 날 아들 준호가 전화를 했습니다. 여보세요, 준호야? 어머니, 저예요.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그냥 그렇지 뭐. 너는 잘 지내고? 어머니, 미선이랑 제가 상의를 했는데요. 어머니 혼자 계시는 거 저희가 너무 걱정돼서요. 우리 집으로 오셔서 같이 사시는 게 어때요? 그 순간을 잊을 수가 없어요. 심장이 두근거렸죠. 정말로요. 아들이 저를 원한다고 했을 때, 며느리도 동의했다고 했을 때 저는 행복했습니다. 정말이니? 미선이도 괜찮다고 했어? 네, 어머니. 미선이가 먼저 제안했어요. 어머니 혼자 계시면 혹시 무슨 일 생기실까봐 걱정된다고요. 고맙구나. 정말 고맙다. 그렇게 저는 일주일 후 아들 집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짐이 많지 않았어요. 옷가지 몇 벌, 책 몇 권, 그리고 남편과의 추억이 담긴 사진첩 하나. 그게 전부였죠. 아들의 집은 제 집보다 컸습니다. 32평형 아파트였는데 방이 3개나 있었어요. 아들과 며느리 방, 손녀 서연이 방, 그리고 제 방. 어머니, 여기가 어머니 방이에요. 며느리 미선이가 안내해줬습니다. 방은 깨끗했어요. 새 이불도 깔려 있고 작은 화장대도 있었죠. 미선아, 고맙구나. 이렇게까지 준비해줘서. 에이, 모류 어머니. 당연한 거죠. 편히 쉬세요. 미선이는 그렇게 말하고는 방을 나갔습니다. 저는 그때 정말로 감사했어요. 며느리가 저를 이렇게 생각해준다는 게요. 하지만 그게 착각이었다는 걸 알기까지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처음 한 달은 좋았습니다. 정말로요. 아침에 일어나면 며느리가 차려놓은 밥상이 있었고, 저녁에는 손녀 서연이가 학교 이야기를 해줬어요. 할머니, 오늘 학교에서 친구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할머니가 우리 집에 오셨다고 했더니 부럽대요. 그래, 우리 서연이 친구가 왜 부러워해? 친구는 할머니가 멀리 계셔서 자주 못 본대요. 근데 난 매일 할머니 보잖아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제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아, 내가 여기 온 게 잘한 일이구나. 손녀에게도 나에게도요. 하지만 변화는 천천히 너무나 교묘하게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이었어요. 제가 부엌에 들어갔습니다. 저녁 준비를 도와주려고요. 미선아, 내가 국은 끓일게. 준호 좋아하는 된장찌개 해줄까? 미선이가 칼질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돌아보며 말했죠. 아, 어머니. 괜찮아요. 편히 쉬세요. 아니야, 내가 할 수 있어. 손이 남는데 뭘. 어머니, 요즘 제가 다이어트 식단으로 요리하거든요. 저염식으로 하고 있어서 어머니 입맛에는 안 맞으실 거예요. 그래도 어머니 정말 괜찮아요. 제가 다 할 테니까 거실에서 TV 보세요. 네. 겉으로는 부드러웠지만 뭔가 날카로운 것이 숨어 있었어요. 마치 여기는 내 영역이니 들어오지 마세요라고 말하는 것 같았죠. 하지만 저는 그때 생각했습니다. 며느리가 날 배려하는 거겠지. 내가 너무 예민한가? 그렇게 스스로를 설득했어요. 그 다음 날은 거실이었습니다. 저녁 식사 후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어요. 가족들과 함께 예능 프로그램을 보는 게 좋았거든요. 그때 미선이가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거실 소파는 제가 앉을게요. 어머니는 안방에서 TV 보시는 게 더 편하시잖아요. 아니야, 나도 여기서 너희랑 같이.
어머니, 오빠가 그러는데 어머니 허리 안 좋으시다고요? 소파보다 침대가 훨씬 나으실 거예요. 제가 어머니 방에 좋은 TV 새로 달아드릴게요. 55인치로요. 저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며느리 말이 틀린 건 아니었으니까요. 허리가 안 좋은 건 사실이었고 침대가 더 편한 것도 맞았어요.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제가 가족의 공간에서 조금씩 밀려나고 있다는 느낌이었어요. 알았어. 그럼 내일 TV 달아줘. 네, 어머니. 걱정 마세요. 제가 다 알아서 할게요. 그날 밤 저는 제 방에서 새로 단 큰 TV를 보며 혼자 있었습니다. TV는 컸지만 제 마음은 점점 작아지고 있었죠. 일주일이 더 지났습니다. 그리고 변화는 더욱 노골적이 되었어요. 저녁 식탁이었습니다. 우리 가족 4명이 함께 앉아 있었죠. 아들 준호, 며느리 미선, 손녀 서연, 그리고 저요. 할머니, 오늘 학교에서요. 서연이가 신나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때였어요. 서연아, 조용히 해. 할머니 드시는데 말 걸면 안 돼. 네, 엄마. 저는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미선아, 괜찮아. 서연이 얘기 듣고 싶은데. 어머니, 드시다가 목에 걸리시면 어떡해요. 조심하셔야죠. 준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이고 밥만 먹고 있었죠. 서연이는 저를 힐끔 보다가 시선을 내렸고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제가 이 식탁에서 가장 약한 존재라는 것을요. 제 손녀가 저에게 말을 거는 것조차 차단당하는 존재라는 것을요. 그날 저녁 저는 밥을 거의 먹지 못했습니다.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한 달이 더 지났습니다. 저는 점점 더 제 방에만 있게 되었어요. 거실에 나가도 어색했고 부엌에는 아예 들어갈 수가 없었죠. 며느리의 영역이었으니까요.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저는 방에 누워 천장을 보고 있었어요. 그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이 집에서 뭐 하는 걸까? 나는 왜 여기 있는 걸까? 혼자 살 때보다 더 외로웠습니다. 가족과 함께 있는데도 저는 혼자였어요. 할머니, 저예요. 서연이. 서연아. 들어와. 손녀 서연이가 조심스럽게 들어왔습니다. 뒤를 돌아보며 확인하는 듯한 모습이었죠. 할머니, 엄마 안 보고 왔어요. 왜? 엄마가 뭐래? 엄마가 그러는데. 할머니 방에 너무 자주 가지 말래요. 할머니 쉬셔야 한대요. 그 말을 들었을 때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며느리가 손녀마저 저로부터 떼어놓고 있었던 거예요. 서연아, 할머니는 괜찮아. 내가 올 때가 제일 좋은데. 정말요? 할머니, 제가 방해 안 돼요? 방해라니. 우리 서연이가 무슨 방해야. 할머니는 내가 매일 와도 좋아. 히히, 그럼 저 매일 올게요. 몰래. 서연이는 그렇게 말하고 살짝 웃으며 나갔습니다. 문이 닫힌 후 저는 눈물을 흘렸어요. 손녀가 저를 보러 몰래 와야 하는 집. 이게 정상일까요? 이게 가족일까요? 그리고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제 72번째 생일이었어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저는 설렜습니다. 아들이 준비한다고 했거든요. 전날 저녁에 전화로 말했어요. 어머니, 내일 생신상 제대로 차리겠습니다. 어머니 좋아하시는 거 다 준비할게요. 저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우리 준호가 날 위해 뭔가 특별한 걸 준비했을 거라고요. 아침에 거실로 나갔습니다. 식탁에는 미역국 한 그릇이 놓여 있었어요. 반찬도 없이 그냥 미역국 하나만요. 미선아, 준호는? 아, 어머니. 생신 축하드려요. 오빠 출장 갔어요. 출장? 네. 어제 급하게 잡혔대요. 어쩔 수 없죠, 뭐. 어머니, 미역국 드세요. 식기 전에요. 저는 천천히 의자에 앉았습니다. 미역국을 보며 생각했죠. 우연일까? 하필 내 생일에 출장이 잡힌 게 미역국은 맛이 없었습니다. 아니, 맛을 느낄 수가 없었어요. 눈물이 계속 나려고 해서 참느라 정신이 없었거든요.
그럼 저녁에는 서연이랑이라도. 서연이 학원 있어요. 영어랑 수학이요. 어머니, 이제 나이 드셨는데 생일이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그냥 편하게 쉬세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미선이가 일부러 그랬다는 것을요. 아들의 출장도 손녀의 학원도 모두 미선이가 계획한 거라는 걸요. 그래, 알았어. 저는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침대에 누웠어요. 천장을 보며 생각했죠. 내가 이 집에서 얼마나 더 버틸 수 있을까? 그날 밤이었습니다. 밤 11시쯤 됐을까요? 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어서 방에서 나왔어요. 물이라도 마시려고요. 그런데 거실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미선이의 목소리였어요. 저는 복도 모퉁이에 서서 몰래 들었습니다. 나쁜 줄 알면서도 들어야만 했어요. 응, 오빠. 어머니 생일은 그냥 넘어갔어. 미역국만 끓여드렸지, 뭐. 에이, 괜찮아. 어차피 곧 요양원 가실 건데, 뭐. 오빠, 우리 계획대로 하면 돼. 일단 치매 진단서부터 받아야지. 치매 진단서라니. 무슨 소리일까요? 아니, 어머니 멀쩡하시긴 한데, 그거야 만들면 되지. 내가 아는 병원 있어. 돈 좀 주면 해주는데. 그거 받으면 요양원 보내기 쉬워지잖아. 어머니 재산? 오빠 걱정 마. 위임장 받아서 오빠 명의로 다 옮길 거야. 어머니 통장에 얼마나 있는지 알아? 최소 15억은 있을걸? 집도 한 채 더 있고. 그래, 우리 잘 살아보자. 어머니는 요양원에서 편히 계시면 되는 거고.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서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며느리가, 아니, 내 아들까지도 나를 요양원에 보내려고 계획하고 있었던 거예요. 가짜 진단서를 만들어서 제 재산을 빼앗으려고요. 저는 조용히 최대한 소리 내지 않으려 애쓰며 제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문을 잠그고 침대에 주저앉았어요. 울었습니다. 많이 울었어요. 베개에 얼굴을 묻고 소리 내지 않으려 애쓰면서요. 그날 밤이 제 인생에서 가장 길었던 밤이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척했어요. 미선이를 대할 때도 평소처럼 행동했죠. 하지만 속으로는 계속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하지? 어떻게 해야 나를 지킬 수 있을까? 그러던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어머니, 앉으세요.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미선이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저는 불안한 마음으로 식탁에 앉았어요. 뭔데, 미선아? 어머니, 요즘 많이 깜빡하시죠? 뭐가? 어머니, 어제도 가스레인지 켜놓고 잊으셨잖아요. 뭐? 나는 어제 가스를 사용한 적이. 어머니, 그걸 기억 못 하시잖아요. 그게 문제예요. 그저께는 현관문을 열어놓으신 채로 주무셨고요. 아니야, 나는 분명히 문을 잠갔어. 어머니, 제가 거짓말할 이유가 있겠어요? 솔직히 걱정돼요. 혹시 치매 검사 한번 받아보시는 게 어떨까요? 치매. 그 단어가 나왔을 때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일주일 전밤에 들었던 전화 통화가 떠올랐거든요. 나는 치매 아니야. 어머니, 부정하시면 안 돼요. 빨리 발견하는 게 좋잖아요. 제가 좋은 병원 알아봤어요. 다음 주에 가시죠. 저는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거절하면 의심받을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았어. 잘 결정하셨어요, 어머니. 걱정 마세요. 제가 다 알아서 할게요. 그날 밤 저는 제 방에서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가스레인지를 제가 켠 적이 없다는 걸 저는 알고 있었어요. 현관문도 제가 열어놓은 적이 없고요. 그렇다면 누가 했을까요? 미선이었습니다. 일부러 증거를 만들고 있었던 거예요. 제가 치매라는 걸 입증할 증거를요. 저는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거기에는 제 중요한 서류들이 있었어요. 통장, 부동산 문서, 인감증명서, 다 있었습니다. 아직은요. 하지만 언제까지 제 손에 있을까요? 그때 저는 결심했습니다. 순순히 당하지 않겠다고요.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는 몰랐어요. 일단은 병원 검사를 받는 척하기로 했죠. 일주일 후 병원에 갔습니다. 미선이가 저를 데리고 갔어요. 제가 선택한 병원이 아니라 미선이가 여기가 좋다고 한 곳이었죠. 안녕하세요. 김영자 환자분이시죠? 네, 안녕하세요. 어르신, 오늘 어떻게 오셨어요? 어머니가 요즘 기억력이 많이 떨어지셔서요. 가스도 켜놓고 잊으시고 문도 잠그는 걸 깜빡하시고. 그렇군요. 어르신, 제가 몇 가지 질문 드릴게요. 의사는 저에게 간단한 질문들을 했습니다. 오늘이 며칠이죠? 100에서 7씩 빼보세요. 저는 모든 질문에 정확하게 답했어요. 하나도 틀리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2023년 11월 3일이고요. 100에서 7을 빼면 93, 또 빼면 86, 79, 72. 어르신, 기억력이 아주 정상이신데요? 아니, 선생님. 집에서는 정말 심각해요. 방금은 긴장해서 잘 대답하신 거예요. 그렇습니까? 보호자분, 잠깐 밖에서 얘기 좀 할까요? 의사와 미선이가 진료실을 나갔습니다. 문이 완전히 닫히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들을 수 있었죠. 선생님,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진단서가 필요하다고요. 하지만 어르신 상태가 정상인데 어떻게? 선생님, 이거면 되지 않을까요? 초기 치매로 진단서 작성하면 되겠습니까? 네, 그렇게 해주세요. 저는 그 자리에서 모든 걸 확인했습니다. 미선이가 의사에게 돈을 주고 가짜 진단서를 만들고 있다는 것을요. 그들이 다시 들어왔을 때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척했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다짐했죠. 모든 걸 기억해 두겠어. 이 복수는 반드시 갚을 거야. 일주일 후 진단서가 나왔습니다. 미선이가 집으로 가져왔어요. 제 앞에서 펼쳐 보였죠. 어머니, 결과 나왔어요. 뭐라고 나왔는데? 초기 치매래요. 의사 선생님이 그러시는데 지금은 괜찮아 보여도 언제 증상이 심해질지 모른대요. 그럴 리가 없어. 어머니, 병을 부정하시면 안 돼요. 이건 어머니를 위한 거예요. 그래서 어쩌자는 거니? 저희가 요양원을 알아봤어요. 뭐? 어머니, 우리 집은 좁아요. 서연이도 크고 있고 오빠도 재택근무 시작했어요. 어머니가 혼자 방에만 계시는 것보다 또래 어르신들이랑 같이 계시는 게 훨씬 좋으실 거예요. 싫어. 나는 여기서 너희랑 살 거야. 어머니, 소리 지르지 마세요. 서연이 놀라잖아요. 준우한테 직접 얘기할 거야. 내 아들은 나를 이렇게 버리지 않아. 오빠도 동의했어요. 어머니, 오빠는 제 편이에요. 우리 부부가 결정한 거예요. 그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제 아들이, 제 준호가 며느리 편이라니요. 저는 힘없이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거든요. 네. 재산은? 이 집 계약금도 내가 보탠 거고 내 통장에 있는 돈도. 어머니, 돈 얘기는 왜 하세요? 저희가 어머니 돈 탐내는 것처럼 들리잖아요. 어머니 재산은 어머니 거예요. 다만 치매 환자가 돈을 관리하기는 어려우시잖아요. 혹시 사기라도 당하시면 큰일이고요. 그래서 오빠 명의로 위임장 작성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어머니를 위해서요.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처음부터 모든 게 계획이었다는 것을요. 저를 치매 환자로 만들고 재산을 빼앗고 요양원에 버리는 것. 완벽한 계획이었죠. 만약 내가 안 간다면? 어머니, 제가 이렇게까지 말씀드려야 하나요? 어머니가 안 가시겠다면 우리 가족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저희가 조치를 취해야 할 것 같은데요. 무슨 조치? 가스 사고라도 나면 어쩌려고요? 서연이가 다치기라도 하면요? 그땐 어머니 책임이에요. 협박이었습니다. 노골적인 협박이요. 손녀를 방패막이로 쓰고 있었죠. 알았어. 현명한 선택이세요, 어머니. 걱정 마세요. 제가 아주 좋은 곳으로 알아봤어요. 푸른 언덕 요양원이라고 시설도 좋고 음식도 맛있대요. 미선이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자리를 떴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한참을 앉아 있었어요. 그날 밤 저는 혼자 짐을 쌌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요. 옷가지 몇 벌, 사진첩, 그리고 제 인생이 담긴 서류들을요. 하지만 여러분, 저는 그냥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짐을 싸면서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요. 며느리가 모르는 한 가지가 있었거든요. 저는 남편이 모은 돈과 제 돈을 합쳐서 어느 곳에 기부를 했어요. 요양원 설립 기금으로요. 20억이었습니다. 그때는 그냥 어려운 처지의 노인들을 돕고 싶었어요. 언젠가 나도 그런 곳이 필요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했고요. 그 요양원의 이름이 뭐였는지 아세요? 푸른 언덕 요양원이었습니다. 미선이는 몰랐죠. 자기가 저를 보내려는 요양원이 바로 제가 세운 곳이라는 것을요. 그리고 저는 또 하나를 더 해뒀습니다. 남은 재산을 신탁 계좌로 옮겨놨어요. 며느리가 손댈 수 없는 곳으로요. 미선이가 가져갈 수 있는 건 사실상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이야기입니다. 2주 후 저는 푸른 언덕 요양원에 도착했습니다. 미선이가 저를 데려왔어요. 차에서 내리면서 요양원 건물을 보니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제가 만든 곳이었으니까요. 어머니, 여기에요. 시설 좋죠? 그래. 어머니, 적응 잘하세요. 한 달에 한 번씩 올게요. 한 달에 한 번이라니요. 그것마저도 거짓말일 거라는 걸 알았지만 저는 아무 말하지 않았어요. 미선이는 5분도 안 돼서 돌아갔습니다. 저를 내려놓자마자 마치 짐을 버리듯이요. 저는 요양원 입구를 바라봤습니다. 푸른 언덕 요양원이라는 간판이 햇살에 반짝이고 있었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깨끗했어요. 복도는 넓었고 곳곳에 꽃이 장식되어 있었죠. 제가 원했던 대로 만들어진 공간이었습니다. 어르신, 어서 오세요. 김영자 어르신이시죠? 네, 맞습니다. 여기가 어르신 방이에요. 불편한 거 있으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방은 예상보다 좋았습니다. 창문이 크고 햇살이 잘 들었어요. 침대도 깨끗하고 작은 책상도 있었죠. 감사합니다. 천만에요, 어르신. 저녁 식사는 6시예요. 식당에서 뵐게요. 혼자 남았습니다. 저는 창가에 앉아 밖을 바라봤어요. 정원이 보였습니다. 단풍나무가 붉게 물들어 있었죠. 이곳이 제 새 집이구나. 그렇게 생각하니 이상하게 마음이 편했습니다. 아들 집에서보다 훨씬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요양원 생활은 나쁘지 않았어요. 식사는 규칙적이었고 다른 어르신들은 친절했죠.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인사를 건네주셨어요. 어머, 새로 오신 분이시네요. 저는 박순자라고 해요. 아, 안녕하세요. 저는 김영자입니다. 영자 씨, 여기 밥 맛있어요. 많이 드세요. 네, 고맙습니다. 순자 씨는 따뜻한 분이었어요. 제 이야기를 들어주셨고 본인 이야기도 해주셨죠. 다들 비슷했습니다. 가족에게 버려진 사람들이요. 요양원 정원을 걷는 게 일과가 됐습니다. 오후마다 나가서 단풍나무 밑을 걸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김영자 어르신이시죠? 네. 누구세요? 저는 이곳 원장 정민수라고 합니다. 잠깐 제 사무실로 오시겠어요?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무슨 일이신데요? 중요한 얘기입니다. 어르신과 관련된 일이에요. 저는 원장을 따라 사무실로 갔습니다. 무슨 일인지 궁금했거든요. 원장실은 아늑했습니다. 책장에 책이 가득했고 창가에는 화분이 놓여 있었어요. 앉으세요, 어르신. 원장님, 무슨 일이세요? 어르신, 혹시 이 서류 기억하세요? 원장이 제게 서류를 보여줬습니다. 거기에는 제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그리고 도장도요. 이건 2년 전에 제가, 네, 맞습니다. 어르신께서 20억 원을 기부하신 서류예요. 이 푸른 언덕 요양원 설립 기금으로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원장이 알고 있었던 거예요. 원장님, 어떻게 저를 입소 서류에 주민등록번호가 있잖아요.
확인해 봤더니 기부자와 같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상했어요. 왜 어르신이 여기 계신 건지. 이건 어르신이 만든 곳인데요. 며느리가 저를 보냈어요. 치매 환자라고 하면서요. 치매요? 어르신 입소 초기 검사 결과 봤는데 전혀 문제 없으셨는데요. 진단서가 위조된 거예요. 뭐라고요? 저는 원장에게 모든 이야기를 했습니다. 며느리가 어떻게 저를 대했는지, 어떻게 가짜 진단서를 만들었는지, 제 재산을 노리고 있다는 것까지요. 어르신, 이건 범죄예요. 진단서 위조, 재산 편취 시도, 알아요. 하지만 증거가 없어요. 아니요, 있습니다. 뭐가요? 제가 확인해 볼게요. 어르신께서 제출하신 진단서, 그리고 병원 기록들을요. 분명히 뭔가 나올 겁니다. 정말 도와주실 건가요? 당연하죠. 어르신은 이 요양원을 만들어주신 분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건 정의의 문제입니다. 고맙습니다, 원장님. 그날부터 원장님과 저는 함께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르신 확인했어요. 진단서가 위조된 거였어요. 어떻게 알았어요? 병원에 직접 확인해 봤더니 그 의사는 6개월 전에 사표를 낸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병원 측에서는 어르신께 치매 진단을 내린 적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역시 그렇군요. 그리고 어르신, 이것도 보세요. 원장님이 노트북 화면을 돌려 보여줬습니다. 거기에는 CCTV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어요. 화면 속에는 미선이가 있었습니다. 새벽 시간 몰래 제가 살던 집에 들어가는 모습이요. 그리고 부엌으로 가서 가스레인지를 켜놓고 나오는 장면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죠. 이건 어디서 구하신 거예요? 어르신 집 근처 건물 CCTV예요. 제가 경찰 쪽에 지인이 있어서 협조를 받았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미선이가 현관문을 일부러 열어놓고 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누가 보는지 확인하고요. 모든 게 계획이었던 거네요. 네, 어르신. 이 정도면 증거로 충분해요. 저는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분노가 치솟았지만 동시에 기이하게도 시원했어요. 제가 미친 게 아니었다는 확신이 들었으니까요. 원장님, 네, 어르신? 이 증거들을 어떻게 할 건가요? 어르신, 제 제안이 하나 있어요. 무슨? 한 달 후에 저희 요양원 후원자 감사 행사가 있어요. 매년 하는 건데 올해는 특별히 설립 후원자님을 공개하려고 해요. 그게 어르신이죠. 그때까지 여기 계시면서 며느리분께서 무슨 짓을 하는지 더 지켜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날 폭로하자는 거군요. 네. 많은 사람들 앞에서요. 기자들도 올 겁니다. 그때 며느리분이 어떤 짓을 했는지 다 밝히는 거예요. 저는 생각했습니다. 복수라. 품격 있는 복수요. 며느리를 법정에 세우는 것보다 사람들 앞에서 그 진실을 밝히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도 있겠다고요. 아죠. 좋은 결정이세요, 어르신. 그날부터 저는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 미선이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여보세요? 어머니, 저예요.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적응은 좀 되셨어요? 그냥 그래. 어머니 목소리가 왜 그래요? 힘없으시네. 나이가 나이니까. 뭐? 그래도 거기서 잘 계세요. 어머니 혼자 있는 것보다 훨씬 나으실 거예요. 아, 그나저나 어머니. 서류 좀 보내드릴 건데요. 무슨 서류? 어머니 재산 관리를 준호 오빠 명의로 넘기는 위임장이에요. 어머니 상태 생각하면 빨리 처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드디어 본색을 드러내는구나. 저는 속으로 생각했죠. 알았어. 어머니, 화내지 마세요. 이것도 다 어머니를 위한 거예요. 혹시 나중에 사기라도 당하시면 큰일이잖아요. 그래, 알았다고. 서류 내일 보내드릴게요. 도장 찍어서 다시 보내주세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사기라니요. 지금 저를 사기치는 건 바로 자기인데 말이에요. 어르신, 저예요.
아, 원장님, 들어오세요. 전화하셨죠? 며느리분께? 네, 위임장 보낸대요. 어르신, 걱정 마세요. 어차피 어르신 재산은 이미 신탁 계좌에 있잖아요. 며느리분이 가져갈 수 있는 건 없어요. 알아요. 하지만 미선이는 모르죠. 그게 중요한 거예요. 맞아요. 며느리분은 지금 자기가 이겼다고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그렇게 놔두죠. 행사 날까지요. 일주일 후 서류가 도착했습니다. 위임장이었어요. 제 모든 재산을 아들 준호 명의로 넘기는 내용이었죠. 저는 도장을 찍었습니다. 어차피 의미 없는 서류였으니까요. 그리고 다시 보냈어요. 미선이는 분명 기뻐하겠죠. 드디어 제 재산을 손에 넣었다고 생각하면서요. 여보세요? 어머니, 서류 잘 받았어요. 고맙습니다. 어머니, 걱정 마세요. 어머니 돈 잘 관리할게요. 오빠랑 제가 잘 쓸게요. 그래. 그럼 저 바빠서요. 나중에 또 전화 드릴게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잘 쓸게요라니. 제 돈인데 말이에요. 하지만 곧 알게 되겠죠. 그 통장들이 텅 비어 있다는 것을요. 그리고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요양원 후원자 감사의 날이요. 행사는 요양원 대강당에서 열렸습니다. 아침부터 분주했어요. 의자를 배치하고 무대를 꾸미고 현수막을 걸었죠. 어르신, 준비 다 됐어요. 오늘 꼭 성공시킬게요. 원장님 고맙습니다. 천만에요. 정의가 승리하는 날이에요. 저는 원장님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죠. 오늘 모든 것이 끝난다고요. 오후 2시 행사가 시작되기 직전이었습니다. 저는 무대 뒤 대기실에 있었어요. 커튼 사이로 관객석을 볼 수 있었죠. 그리고 봤습니다. 가장 앞줄에 앉아 있는 사람을요. 미선이었습니다. 미선이는 화려했습니다. 새로 산 듯한 명품 옷을 입고 있었고 손에는 비싼 가방을 들고 있었어요. 제 돈으로 산 거겠죠. 네, 제 시어머니가 여기 계세요. 치매가 있으셔서 제가 모시고 왔죠. 아이고, 고생 많으시겠어요. 뭐요? 당연한 거죠. 시어머니인데요. 정말 효도하기 힘든 세상이에요. 미선이는 본인을 효부로 포장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동정표를 얻으면서요. 어르신, 괜찮으세요? 네. 긴장되네요. 당연하죠. 하지만 어르신이 할 일은 없어요. 그냥 제가 부를 때 나오시기만 하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어르신, 오늘 멋지게 마무리하세요. 품격 있게요. 네. 행사가 시작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행사 사회를 맡은 김민지입니다. 오늘은 푸른 언덕 요양원 설립 2주년을 기념하는 후원자 감사의 날입니다. 그동안 저희 요양원을 후원해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커튼 뒤에서 지켜보고 있었어요. 미선이는 무심히 앉아서 핸드폰을 보고 있었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은 특별한 발표가 있습니다. 2년 전 이 요양원이 세워질 수 있었던 것은 한 분의 큰 기부 덕분이었습니다. 그분은 무려 20억 원을 익명으로 기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죠. 노인들이 버려지는 곳이 아니라 존엄하게 살 수 있는 곳을 만들고 싶다고요. 미선이의 얼굴이 창백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혹시나 하는 표정이었죠. 그분이 바로 김영자 어르신이십니다. 조명이 제게로 향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무대 위로 걸어갔어요. 등이 굽지 않도록 고개를 꼿꼿이 든 채로요. 미선이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 눈빛을 잊을 수가 없어요. 믿을 수 없다는 듯한, 배신당했다는 듯한 눈빛이었죠. 하지만 배신당한 건 저였습니다. 김영자 어르신, 한 말씀 해주시겠어요? 감사합니다. 저는 김영자입니다. 저는 평범한 노인입니다. 하지만 노인이 된다는 게 죄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나이가 들어도 우리는 존엄한 존재니까요. 그래서 이 요양원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버려지는 곳이 아니라 살아가는 곳으로요. 노인들이 짐이 아니라 여전히 가치 있는 존재로 살 수 있는 곳으로요. 저는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미선이를 똑바로 봤어요. 그런데 재미있는 일이 있습니다. 한 달 전 저는 이곳에 입소했어요. 제가 후원한 요양원에 제가 입소한 겁니다. 왜냐하면 제 며느리가 저를 이곳에 보냈거든요. 관객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미선이는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여러분,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영자 어르신께서는 한 달 전 이곳에 입소하셨습니다. 그런데 입소 사유가 치매였어요. 하지만 재미있는 사실은 어르신께서는 치매가 없으시다는 겁니다. 제가 직접 확인해 봤습니다. 병원에 문의했더니 어르신께 치매 진단을 내린 적이 없다고 하더군요. 그렇다면 어르신을 입소시킨 진단서는 뭘까요? 위조된 진단서였습니다. 미선이가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습니다. 하지만 옆 사람들이 무슨 일인지 궁금해하며 붙잡았죠.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죠. 스크린에 CCTV 영상이 재생됐습니다. 미선이가 새벽에 몰래 집에 들어가는 장면, 가스레인지를 켜놓고 나오는 장면, 현관문을 열어놓고 가는 장면이요. 이게 뭐예요? 세상에, 저런 며느리가. 보호자분께서 일부러 어르신이 치매인 것처럼 증거를 조작하신 겁니다. 아, 아니에요. 오해예요. 미선이가 소리쳤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모든 눈이 그녀를 향하고 있었고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어요. 저는 천천히 무대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미선이 앞에 섰어요. 사람들이 길을 열어줬습니다. 저와 미선이 단둘이 마주보게 됐죠. 어머니, 이게 무슨 오해가 아니야, 미선아. 어머니, 제발. 넌 나를 치매 환자로 만들고 싶었지. 그래서 가짜 진단서를 만들고 증거를 조작하고 날 요양원에 보냈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그리고 내 재산을 가져가려고 했지. 위임장까지 받아갔잖아. 미선이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증거가 너무 명백했으니까요. 그런데 말이야, 미선아. 위임장은 잘 받았니? 네. 내 통장 정보도 다 확인했지? 돈이 얼마나 있는지 봤어? 텅 비어 있었을 거야. 뭐라고요? 내 재산의 반은 2년 전에 이미 이 요양원을 만드는 데 쓰였어. 그리고 나머지는 신탁 계좌에 넣어뒀지. 당신, 날 속인 거예요? 속인 게 아니야. 난 그냥 내 재산을 지켰을 뿐이지. 넌 그걸 빼앗으려 했고. 이럴 수가. 내가 얼마나 참았는데. 당신 같은 시어머니 모시고 사는 게 얼마나 힘든 줄 알아요. 드디어 가면이 벗겨졌습니다. 미선이의 진짜 모습이 드러난 거예요. 당신은 우리 집에서 짐이었어요. 맨날 방에만 박혀서 TV나 보고 밥만 축내고. 내가 왜 당신 눈치를 봐야 해요? 내 집인데. 내 집이라고? 그 집 계약금의 절반이 내 돈이었어. 3천만 원, 넌 잊었겠지만 난 기억해. 그게 뭐가 대수예요? 미선아, 넌 나를 짐이라고 했지. 맞아, 노인은 짐이 될 수도 있어. 하지만 그건 사랑하지 않는 사람에게만 짐이 되는 거야. 넌 날 사랑한 적이 없었어. 처음부터 내 재산만 노렸지. 그래서 넌 벌을 받아야 해. 내가 원하던 재산은 손에 넣을 수 없어.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이제 내 진짜 모습을 알게 됐지. 기자들이 미선이를 향해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며느리분, 정말 진단서를 위조하신 건가요? 시어머니 재산을 노린 게 맞나요? 지금 심정이 어떠신가요? 미선이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서 있었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손은 떨리고 있었죠. 저는 돌아서서 무대로 다시 올라갔습니다. 더 이상 미선이를 볼 필요가 없었어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오늘 같은 좋은 날에 이런 일로 분위기를 망쳤네요. 하지만 한 가지 분명히 하고 싶었어요. 노인은 짐이 아니라는 것. 우리도 존엄한 존재라는 것이요. 그리고 이 요양원은 앞으로도 계속 노인들이 존엄하게 살 수 있는 곳이 되어야 한다는 것. 그게 제 바람입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이번엔 더 크고 더 따뜻했어요. 저는 무대에서 관객들을 바라봤습니다. 미선이는 결국 행사장을 뛰쳐나갔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조용히 지켜봤어요. 복수는 달콤했지만 씁쓸하기도 했습니다. 행사가 끝나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 사건은 지역 뉴스에 조그맣게 났습니다. 며느리 시어머니를 치매 환자로 조작해 요양원 입소, 재산 편취 시도 같은 제목으로요. 미선이는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진단서 위조와 재산 편취 미수로 기소됐죠. 그리고 일주일 후 아들이 찾아왔습니다. 저는 정원 벤치에 앉아 있었어요. 단풍나무 아래에서요. 어머니, 아들 준호였습니다. 얼굴이 많이 수척해져 있었어요. 준호야, 왔니? 어머니, 죄송합니다. 아들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말을 잇지 못하더군요. 제가 정말 몰랐어요. 미선이가 그런 짓을 하는 줄 정말 몰랐니? 어머니, 넌 알았어야 했어, 준호야. 내 어머니가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며느리가 나를 어떻게 대하는지, 넌 다 봤을 거야. 하지만 모른 척 했지. 죄송합니다. 넌 편한 쪽을 선택했어. 며느리 편을 들고 날 외면했지. 아들이 울고 있었습니다. 어깨가 떨리고 있었죠.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저는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제가 낳고 키운 아들이요. 준호야, 난 내가 미선이를 사랑하는 게 싫었던 게 아니야.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았다는 게 슬펐던 거야. 어머니, 죄송해요. 정말, 정말 죄송해요. 아들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떨리는 손이었어요. 하지만 준호야, 난 너를 용서할 거야. 어머니, 시간이 걸리겠지만 넌 내 아들이니까. 감사합니다, 어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다만 미선이는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래서 이혼하려고 해요, 어머니. 서연이 양육권도 제가 가질 거고요. 그래, 그게 맞겠지. 며칠 후 손녀 서연이가 찾아왔습니다. 할머니, 어머, 우리 서연이. 서연이가 제게 안겼어요. 따뜻했습니다.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나도 보고 싶었어, 서연아. 할머니, 미안해요. 왜? 제가 몰랐어요. 엄마가 그런 사람인 줄. 할머니한테 그렇게 나쁜 짓을 한 줄. 서연아, 내 잘못이 아니야. 넌 착한 아이야. 할머니는 우리 집으로 안 돌아오실 거예요? 글쎄다. 할머니는 여기가 좋아. 왜요? 친구들도 생겼고 조용하거든. 그리고 여기가 내가 만든 곳이잖아. 내 집이나 마찬가지지. 아, 그렇구나. 할머니, 근데 할머니가 이 요양원을 만드셨다는 게 정말이에요? 그래, 2년 전에 말이야. 대박. 우리 할머니 완전 멋있다. 멋있다니 고맙다, 서연아. 할머니, 저도 나중에 할머니처럼 멋진 사람이 되고 싶어요. 넌 이미 멋진 아이야, 서연아. 정말요? 정말이야. 할머니가 제일 자랑스러워하는 손녀야. 할머니. 그럼 제가 자주 놀러 올게요. 매주 올게요. 그래, 자주 와라. 할머니가 맛있는 거 많이 사줄게. 서연이는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따뜻했어요. 그리고 저는 깨달았죠. 가족이라는 건 피로 연결된 게 아니라 마음으로 연결되는 거라는 것을요. 진짜 가족은 조건 없이 사랑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요. 그날 저녁 저는 혼자 정원을 걷고 있었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하늘이 주황빛으로 물들었죠. 그때 원장님이 다가왔습니다. 어르신, 산책 중이세요? 네, 원장님. 날씨가 좋아서요. 어르신, 기분이 어떠세요? 모든 게 정리됐는데. 후련해요. 복수는 성공하셨네요. 복수라기보단 진실을 밝힌 것뿐이에요. 그게 더 멋진 복수죠. 원장님, 제가 여기서 봉사활동을 하면 안 될까요? 봉사활동이요? 네. 다른 어르신들 말벗도 되드리고 책도 읽어드리고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많을 것 같아서요. 물론이죠, 어르신.
환영입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는 벤치에 앉아 노을을 바라봤습니다. 빨갛고 아름다운 노을이었어요. 어르신, 후회는 안 하세요? 뭐요? 며느리를 그렇게 공개적으로 폭로한 거요. 좀 더 조용히 처리할 수도 있었는데. 아니요, 후회 안 해요. 왜죠? 세상이 알아야 했으니까요. 노인 학대가 뭔지, 노인을 어떻게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는지, 그리고 무엇보다 나 자신을 위해서였어요. 나는 더 이상 숨지 않을 거예요. 당당하게 살 거예요. 멋지십니다, 어르신. 멋지긴요. 그냥, 나를 위해 산다는 게 이런 거구나. 이제야 알았을 뿐이에요. 3개월이 흘렀습니다. 미선이는 집행유예를 받았고 아들과 정식으로 이혼했어요. 서연이는 아들이 키우고 있고 일주일에 한 번씩 저를 찾아와요. 그리고 저는 여전히 이곳 푸른 언덕 요양원에서 살고 있습니다. 매주 화요일마다 어르신들께 책을 읽어드리고 있어요. 저는 책을 읽어드리면서 항상 말합니다. 나이 드는 것은 약해지는 게 아니라 단단해지는 것입니다. 세월이 우리를 부서뜨리는 게 아니라 우리를 만들어가는 것이죠. 저는 더 이상 외롭지 않습니다. 친구들이 생겼고 할 일이 생겼고 무엇보다 저 자신을 되찾았으니까요. 영자 씨, 오늘 점심 같이 먹을까요? 그럽시다. 저는 이제 알았어요. 나이가 든다는 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요. 오히려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을요. 그리고 오늘 또 서연이가 찾아왔습니다. 할머니, 저 왔어요. 어머, 우리 서연이. 어서 와. 할머니, 이거 봐요. 이게 뭐니? 학교에서 상 받았어요. 효행 장려 글짓기 대회에서요. 상? 무슨 상? 할머니 이야기 썼더니 1등 했어요. 상장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나의 할머니는 영웅이다. 영웅이라니. 할머니는 제 영웅이에요. 할머니처럼 당당하고 멋진 사람이 되고 싶어요. 고맙구나, 서연아. 정말 고맙다. 할머니, 울지 마세요. 기쁜 날인데. 할머니는 기뻐서 우는 거야. 그럼 웃어요, 할머니. 우리 사진 찍어요. 여기 정원에서 찍어요. 예쁘잖아요. 그래, 찍자. 할머니, 준비됐어요? 하나, 둘, 셋. 김치. 사진이 찍혔습니다. 저와 서연이가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이요. 할머니, 우리 정말 예쁘게 나왔다. 그러네, 호호. 할머니, 저기 꽃 예쁘다. 같이 가요. 그래, 가자. 우리는 함께 걸어갔습니다. 손녀와 할머니가 햇살 가득한 정원을 걸어가는 모습. 그것이 바로 제가 원했던 엔딩이었어요. 화려한 복수도 거창한 선언도 아닌 그저 평화롭게 걷는 것. 그것이 제가 되찾은 존엄이었습니다. 여러분, 제 이야기는 여기서 끝입니다. 며느리가 저를 요양원에 보내려 했죠. 저를 치매 환자로 만들고 제 재산을 빼앗으려 했어요. 하지만 저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일어섰죠. 품격 있게 당당하게요. 복수는 칼이 아니라 진실로 하는 거더군요. 그리고 진짜 승리는 상대를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내 존엄을 지키는 것이더라고요. 저는 깨달았습니다. 나이 드는 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을요. 늙는다는 것은 약해지는 게 아니라 더 단단해지는 것이라는 것을요. 이제는 나를 위한 삶을 살겠어요. 누군가의 시어머니가 아니라 김영자로서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노인은 짐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걸어갈 내일의 모습이라는 것을요. 존엄은 나이와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가질 권리라는 것을요. 나를 버리려던 사람에게 나는 품격으로 이겼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는 자유롭습니다.